귀한 기회를 가지게 돼서 우리 원장님과 여기 훈련원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 이맘때 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제 연기돼가지고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제목을 지도자의 글쓰기 또는 지도자와 글쓰기 뭐 이러나 저러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하는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글을 또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말하는 것을 글로 쓰면 그게 또 글이 되고 책이 되는데 저는 지역교회 혹 초청을 받거나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한 50대 후반이나 60세쯤 돼가는 분들을 만나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자네 운동하는가? 그럼 그 옆에 사모님이 이 사람 운동 안 해요. 그래. 그럼 이 자전거는 왜 사놨냐? 자전거 살 때 며칠 타고 안 타요. 그래. 실내에 자전거 하기 전에. 그래, 운동해라. 운동 안 하면 은퇴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 죽는다. 그럽니다. 사실 가장 영성 깊고 또 활동 많이 하던 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은퇴할 즈음에 은퇴하여 한 5년 후 70세 전후하여 돌아가시는 우리 친구 선후배가 참 많습니다. 뭐 이름을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 5년 이내에 다 죽을 테니까 각오하고 운동을 안 하든지 지금부터 운동하든지 나하고 약속하자 그럽니다. 그래 약속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약속했으니까 하지. 가끔 내가 전화해봐요. 약속 지키나 그러면 웃고 있어요. 목회가 바빠서 잘 안 되나 봐. 운동이 안 되나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또는 요청은 설교를 글로 쓰라 합니다. 목회 얼마 남았냐? 한 5년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설교집 2권을 내라. 평생 35년 이상 45년 가까이 목회하고 나가면서 자녀들이, 친구들이 아빠 또는 당신 40년 가까이 뭐를 설교했느냐라고 물으면 구구히 말로 하기보다는 내 설교한 것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기별이 여기 있다라고 책을 한 권씩 줘라. 그럼 심각하게 됐습니다. 꼭 나하고 약속하자. 그 약속한 사람 많아요. 약속 지킨 사람 여러 사람 있습니다. 안 지킨 사람 물론 더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뭐 10년, 20년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은퇴한 후에 내가 뭘 설교했느냐? 말로 한 건 다 사라져요. 기억에 사라지고. 남는 건 뭐밖에 없다? 글밖에 없어요. 노래 많이 하지만은 노래보다는 악보가 더 오래 남습니다. 물론 노래를 녹음도 하고 뭐 음악을 녹음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얼른 갖다 보는 건 악보예요. 이 종이입니다. 종이에서 기록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글로 쓰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에 뭐 했냐? 이거 했다고요. 뭐 돈이 많이 들었냐? 별로 많이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다 이제 컴퓨터에 다 작업하고 또 가족들이 한번 읽어주고 또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내는 거예요. 뭐 아주 뭐 호화양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 그대로. 설교 전문을 해도 되고 약간 뭐 거두절미하고 중심부 해도 되고 전문을 하려면 안녕하십니까 부터 따라 들어가죠. 서론 탁 쓰고 쓰기를 습관화 들이면 굉장히 설교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꼭 쓰는 일을.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 강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도자의 글쓰기인데, 포괄적으로 말하면 글쓰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여러분 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 아닌 분 한 분 나계시니까 설교를 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약속도 받고 했는데, 약속 아직 잘 지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김봉원 목사라고 있어요. 삼육대학 신학과 29회 졸업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60회 넘잖아요. 이 김봉원 목사가 학생 때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 은퇴했는데, 한 번에 그가 목회하는 뉴욕의 펄 리버 교회에 한번 초청받아서 갔어요. 김 목사님 업무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설교 그거 좀 써라 그랬더니, 내가 써도 될까요? 당신은 쓰면 누가 쓰냐고.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쓸 때 내가 처음에 추천서 써줬어요. 그 다음부터 신이 나가지고 추천서 필요 없이 2권, 3권, 4권, 5권까지 넣었어요. 딱 영적 자산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지금 나이가 한 75세쯤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좋은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글쓰기, 라이팅,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종류에는 보통 6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평서문, 보통 이렇게 말하는,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다. 날씨는 어떻습니다. 니다로 끝나는 거다.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은, 까 아니면 요, 합니까? 하나요? 그런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감탄문은, 이렇구나. 맞구나, 어떻구나. 야, 어떻다야. 뭐 이런 게 감탄문이죠. 그 다음 명령문은, 하세요. 하라. 군대 가면 좀 하라. 또 구호 같은 거는 앞으로 가. 이게 다 명령이죠. 이게 다 문장의 종류입니다. 청요문은 합시다. 할까요? 할까요는 의문문도 되지만, 다 우리 같이 할까요? 할 때는 의무 부호가 필요 없이 일종의 청유형 문장입니다. 합시다. 우리는 설교자로서 청유문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분발합시다. 개혁합시다. 이게 다 청유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원문, 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원문이라고 그러죠. 문장 종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아는데 한번 유형별로 나누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장의 종류가 있는 반면에 또 문체의 종류도 있습니다. 문체가 뭐냐? 문장에 나타나는 각 작가 또는 저자의 개성적인 특성 또는 형태예요. 문체. 서술체냐, 대화체냐. 그렇죠? 서술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했고요, 했습니다, 했고요, 했고요. 이게 다 서술이고. 대화는 이제 서로 이제, 코테이션 마크, 다운표를 찍어가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개혁한 걸 개혁할 뿐만 아니라 개혁 개정판 모든 성경이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문장 부호를 안 쓴 거예요. 문장 부호를 하나 안 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끝났으면 점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운행하시니라 문장이 끝났으면 찍어줘야 돼. 안 찍어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음에는 이제 다운표가 찍어주면 그냥 안 찍어줘요. 서양 언어에는 다 찍어줬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에는 원래 그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띄어쓰기도 물론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띄어쓰기 넣고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이러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 사람도 거기다가 문장 부호를 넣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문장 부호 없는 것이 그렇게 계시된 줄 알아요. 그래서 시조사에서 나오는 모든 절판물에 성경 인용할 때는 그냥 찍고 컴파하고 물음표하고 막 참다가 성경 인용만 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운표만 찍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다 해도 안 찍고 아무도 안 찍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은 문장 이해에 또 빠른 이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대화체는 대화체로 쓰고 묘사를 하느냐 선언하느냐 뭐 전달하느냐 비교하느냐 문체가 다 달라요. 대조하느냐 이런 비교하고 대조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교하고 대조 비교는 영어로 compare라고 합니다. 대조는 contrast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는 같은 점을 찾아내는 걸 비교라고 그러고 상이한 점을 찾아내는 건 대조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야, 한번 대조해봐라. 그러면 뭐 공통점도 찾아내고 차이점 찾아내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고 대조는 상이 차이점을 찾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이 비수로 비교 뭐 보다 뭐 어떻고 할 때는 다 비교잖아요. 그다음에 보고식이냐 이런 문체가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체의 필자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문체는 밑에 있는 8가지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체들의 요소를 포함하고 기록된 작성된 문체의 종류에는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산문체가 있고 운문체가 있어요. 내용 다 아시죠? 수필 같은 건 산문체고 또 시 같은 건 운문체입니다. 운문체 중에서도 더 아주 뚜렷한 운문체는 시조 같은 거예요. 3, 4, 3, 4, 3, 4, 3, 4, 3, 5, 4, 3 이 글자 수가 이렇게 맞춰 있잖아요. 서양언어에는 이제 그 음절이 같은 음절로 되어 있어요. 같은 소리로 되어 있어요. 뭐 set, get 뭐 이렇게 뭐 companion, 뭐 station, 연 이런 식으로 운을 맞추는 그런 운문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종류가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을 갖춘 문체는 운문체, 그것이 없는 것은 산문체. 간결체와 만연체가 있어요. 간결은 또박 이렇게 끊어서 문장이 짧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깨끗해요. 만연은 길게 늘려요. 젓가락 늘듯이 막 늘립니다. 자, 간결체가 좋을까요? 만연체가 좋을까요? 간결체.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뭐 장단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결체를 좋아합니다. 긴 거는 지루했어요. 싫다 그래요. 저는 아주 젊을 때, 여러분보다 더 젊을 때 소위 문학을 한다 합시고 문장을 길게 썼어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내가 한번 보니까 한 패러그래프가 한 센텐스 한 문장이더라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한 뭐뭐는 뭐뭐이다인데 그 사이에 꾸미는 것이 막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논문을 본 오강남 박사라고 혹시 들어서 아시죠? 그분이 저보다 2배 선배인데 논문을 딱 보더니 그 문장을 딱 지적하더라고요.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러고 웃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읽는 사람이 빨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문장이에요. 간결체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하러 돌아다니고 한 동안에 여러 선생님들의 문장을 내가 다 비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도 문장을 쓰는 사람도 길게 쓰는 사람이 있고 막 잘라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한 문장이 한 줄 이상 가는 문장이 거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윌리엄 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굉장한 수재급입니다. 원래 의사, 로말리나 대학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저기 중남미 가서 선교사로 7년 동안 일하고 와서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은 뭐 문장이나 말이나 탁탁탁탁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간결하면 명쾌합니다. 길면 산만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지간한 말, 좋은 말, 재밌는 말, 관심 있는 말 아니고는 이 attention, 지금 attentive listening의 비결을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셨나 하잖아요. 내가 그 교재에 봤어요. 집중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단어가 한 10개 이상 지나가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셰이 박사님한테 깊이 배웠어요. 문장을 짧게 써야겠다. 그 후로 작심하고 문장을 짧게 씁니다. 그래서 간결체가 좋다는 데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건체는 굉장히 엄숙하고 선언문 같은 거예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거 3.1 운동 독립 선언문들 그건 뭐예요? 강건체예요.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음숙성을 요하는 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유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유 보단을 할 때 하다가 우유가 같은 우유예요. 뛰어나고 부드러운데 맥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 설교는 이건 다 같이 합니다. 막 상대방이 어떤 결심을 촉구하고 회개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강건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논하고 위로할 때는 우유체가 좀 필요합니다. 건조체와 화려체가 뭐죠? 설명하는데 알죠? 읽어보면 서식하는 거의 없고 아주 깡마른 문장 많습니다. 뼈대만 있는 거. 어떤 건 미사 여구가 얼마나 많은지 화려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교과서에 정비석 씨의 산정무한이라는 글이 있었나요? 국어책에. 없었구나. 산정무한이라는 글이 있어요. 정비석 작가가 썼는데 정말 화려해. 아름다워요. 화려체. 이건 작가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같은 교과서를 배우기에는 좀 거리가 좀 너무 멀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요, 평생에 소위 글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의 패턴, 귀감이 돼요. 그 문장을 잘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한 동네 내보고 싶고. 시도, 노천명의 시 같은 거 있잖아요. 푸른 5월. 계절의 여왕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 위에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늘 생각하게 된다고. 또, 릴케의 시, 가을이라는 시 있잖아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건 번역시지만은 참 아름다워요. 그것도 여러분 그곳에 없죠. 옛날에. 그래서 아름답게 쓰는 것이 참 필요해요. 시는 아름답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화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건체와 신중체. 이렇습니다 하고 딱 주장하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는 체가 있는가 하면 신중해. 이럴 수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좋아요? 설교는 화건체가 돼야 돼. 활동합니다.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지 말지 합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화건체가 돼야 돼요. 그러나 논문은 화건체를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논문.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도 해야 되지. 이렇습니다.
이건 뭐,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것처럼 하는 것은 학자적인 태도에 어긋나요. 논문과 설계 중대한 차이가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화근체하고 신중체. 설교는 화근체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죠. 문어체는 그야말로 주어와 뭐 동사, 수로 같은 것이 딱 거기에만 갖춰져 있고, 구어체는 그냥 우리 일상 말하는 대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체가 있습니다. 체가 있다는 것을 한 번씩 머릿속에 거쳐가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문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죠. 1561년으로부터 1626년까지 한 65년 살았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65년밖에 못 살았는데 저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죠? 80세까지 살았으니까. 제 금년이 만 80입니다. 1943년이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자,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데 참 좋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분이 First Viscount. 이걸 Viscount라고 읽습니다. Viscount라고 읽으면 영어가 아니에요. 발음 이상하죠. Viscount 해야 되는데 왜 Viscount 했나?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사전에는 Vis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t는 뭐예요? 백작이잖아요. 공작, 듀크,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오작 있잖아요. 공후, 백자, 남. 이 Viscount는 자작이에요. 알자자. 자기, 영국의 자기 있잖아요. 자작이었고, 그 다음 philosopher, 철학자였고, statesman, 정치가였고,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인들이 관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한마디 세 단어로 되는 것이 뭐예요? scientia potentia est. scientia는 science는 오늘날 뜻이 과학이지만은 과학은 원래 뜻은 알입니다. 지식이에요. potential, 힘, 아는 것이 힘, est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영어로 하면 knowledge is power. 이 말 때문에 참 유명한데요. 자,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근데 너무 유식한 사람이 해가지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그 뜻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단어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은데 문장 구조가 Reading makes ETH는 오늘 하면 S잖아요. 그죠? TH. 옛날 3인칭 단수 동사에 S 대신에 TH. 현대역으로 하면 Reading makes a full man. 독서는 충만한 가득 찬 인간을 만들고 충만한 인간을 만들고 Conference 회의는 ready man. make가 생략되죠. 항상 make밖에 안 써도 되죠. Conference는 회의는 ready man.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writing an exact man.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글 쓰는 것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참 잘 지적한 것 같아요. And therefore, 그러므로 if a man writes little, 사람이 little는 거의 부정이잖아요. 쓰지 아니하면, 사람이 쓰지 아니하면 he had need have a great memory. 아주 큰 기억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쓰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쓰면 자꾸 기억하는데, 안 쓰지 않으면 기억력을 한번 보고서 안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맞죠? 자꾸 쓰면은, 그냥 물에 살아있어요. If he confer little, 회의를 거의 하지 않으면, he did have a present wit. 항상 갖고 다니는 wit가 필요했을 거다. If he read little, 독서를 하지 않으면 he need have much cunning. 이 cunning은 말은 이제 교활하다는 뜻이겠지만서도 재치가 정말 필요하다. 왜? 뭐 하려면 to seem to know that 이하를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he does not, 그가 그러한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다 안다, 다 뭐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자, 이걸 대나라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회의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이 글을 쓰지 않으면 기억력이 많이 필요하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있는 기지가 필요하고,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재치를 많이 필요로 한다. 뭐 하려면 그가 그러한 재치를 필요로 하고, 기억력을 필요로 하고, 기지를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제가 어렵죠. 하여튼 여러분들 더 잘 해서 만들어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독서회의 쓰기예요. 오늘 독서회의는 좀 놔두고 쓰는 것은 정확한 사람을 만들어요. 다 필요 없이라도 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들어요. 써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글을 써야 하는데, 글을 썼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읽어야,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read now, learn how. 참 좋은 표 같아요. how. 이 how, 이 know how가 how잖아요. 방법을 배우라.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자고요. 성공하는 메시지란 어떤 것일까? 첫째, 무엇에서든지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거다. 광고만 보세요. 길게 문장에는 아무도 안 읽어요. 어떻다 한 2단어, 3단어 딱 하면 누구든지 보고 지나갑니다.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거다. 둘째, 명료하게 써라. 그럼 이해될 것이다. 애매하게 쓰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셋째, 그림같이 쓰라. 그러면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설교할 때 파워포인트 사용하죠. 요즘 거의 모두가 파워포인트 사용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좀 게을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거하고 보면서 들으면 기억이 10배로 증가합니다. 들은 것은 1시간 이내에 90% 이상을 잊어버립니다. 누가 다시 말해주면 회상은 하지만. 그러나 보면서, 읽으면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하면은 1시간이 지나도 90% 이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필요한 거죠.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그래서 이런 3대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한 사람이 조셉 퓰리처라고 하는 작가 상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책 이름도 퓰리처라고 해요. 퓰리처 글쓰기 수업. 이게 퓰리처가 쓴 건 아니에요.
퓰리처 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쓰라고 어떤 사람이 쓴 걸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번역했는데, 뭐, 참고하면 도움이 기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작가였고, 또, 뭐랄까요. 저널리스트였죠. 자, 이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결체. 간결체는 간단한 문장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체이고, 만년체는 수식어나 문장 보호를 많이 사용하거나 다양한 어구를 이용하여 늘어지게 쓰는 문체예요. 늘어지게 쓰는 문체. 여러분이 전에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었다면, 저는 만년체를 많이 씁니까? 간결체를 많이 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유 목사님 생각이 어때요? 간결체를 많이 쓰시는 네?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걸 보면 저는 글을 쓰면 좀 만연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개하고 간결체 썼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주 두드러진 간결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보다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간단하죠?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것 하나만 옳았다.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키만 봤다. 그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종약.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이 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에서 따온 거예요. 간결체의 한 전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흘러가요. 그렇죠? 작가는 정당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빈핍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생활상을 간결한 문장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작가는 정당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 뭐예요? 아버지를 난장이로만 본 거는 그 아주 옳은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옥 생활이었다는 그 하나의 생활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구어체와 문어체의 신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김유정이라고 하는 그 작가 아시죠?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그 금 따는 콩밭이라는 것에 이 구어체의 하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갈아 먹으라고 바치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난다고 이 리얼이 무능한지 아시죠? 응? 콩밭에서 웬 금이 난다고 이 뭐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오늘만 좀 해보고 그만두겠어요. 굉장히 구어체입니다. 욕짓거리 막 해가면서. 설교세에 오늘 얼마만큼의 구어체가 허용될까요? 우리 신학 동기가 한 분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시는데 연합회 안식학교 무장할 때 한번 삼력대학교 기도교회 강의하러 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 감각을 그때 기도교회 강의하는데 새빨간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하러 왔어요. 옛날 책벌 있잖아요. 지금 말고 옛날 책벌 입던 거기 전교생 모아놓고 하던데 옛날이죠. 1970년대 이분이 난 그때 설교 시간에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이 개새끼! 개새끼란 말이 그래요. 그건 뭐 직제민용이에요. 애들이 버스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웠다 하면서 그 용어를, 걔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막 하는 거야.
애들이 막 놀아가지고, 어머! 어머! 그로부터 뭐, 한 4, 50년 지나갔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쓰면은, 다 겁먹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작가는 비속어와 방언을 씀으로써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혹시 뭐 개하고 뭐 요즘 신문에도 요즘 우리 이 정치가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씁니까? 그래도 쓸 때는 XX에서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 다음 밑에 문장은 좀 문어체로서 뭐랄까 좀 격식과 품격을 갖춰서 서술형이고 경어와 위험이 있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만 뜨겠어요 이 미친 것들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밑에 보십시다. 1919년 천도교회 최어린 손병희 등은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독립운동의 3대 강령을 수립하고 기독교와 불교 측 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 및 만세 시위를 추진하였다. 하나도 뭐 빠진 것이 없어요. 아주 다 정중해요. 다 문어체예요. 이러한 연합이 결성될 수 있었던 데는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2.8 독립선언의 영향이 컸다.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하였으며 각 종교 대표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선언서의 끝에 붙인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뭐랄까요 그야말로 아주 좀 딱딱한 듯이 보이지만 정확하게 생략한 거 하나도 없고 조금 비속어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정중하게 그대로 써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어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한 유혹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현학적인 거예요. 그 현학적이라고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현학적. 자신의 학문이나 지식을 뽐내면서 쓰는 문장. 영어로 피덴틱하다 그래요. 현학적이라. 그 말 듣자 아시죠? 자신이 유식하다는 것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표현으로 주로 필요 이상으로 한문이나 외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들어왔고 전래되었고 많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또 우리 엘렌 화이트 모든 기록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교단보다도 더 친숙하게 쓰고 많이 쓰고 또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뭐 거의 필수적으로 우리 교회 아니라도 뭐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영어를 좀 과용합니다. 설교 시간에 영어 쓰는 사람 많아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를 줄 몰라. 그죠? 그러나 영어를 전혀 모르거나 영어에 대해 좀 반감 있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영어 단어를 2개 이상만 써도 싫어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박지원. 지금 뭐 정치가 뭐 그 박지원 아니고 옛날에 박지원. 숙종 때인가 효종 때인가 그 사람 있죠? 호질. 질은 그 꾸정하는 거예요. 호랑이 꾸정이에요. 그 작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키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력히 빨갔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고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에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이게 뭐예요? 내 일찍이 들었다 하면서 자기가 들은 식견을 자랑하면서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이게 일종의
속어 또는 속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시에 하면서 말은 듣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이저실입니까? 얼마나 유식하게 들렸겠어요. 그죠? 현악격으로 들려요. 호랑이에게 꾸지람을 듣고 땅에 엎드려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국곽 선생을 농부가 발견하여 말을 걸자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선비의 위선적이고 현학적인 모습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필요할 때 딱 쓰는 게 참 좋아요. 설교서에 너무 많이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합니다. 자, 티끌모아 태산 그러면 될 텐데 아주 좋고 쉽잖아요. 굳이 한자어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현학적인 문체와 고루한 아주 꼴통 같은 화법이 돼요. 티끌모아 태산, 어떤 사람은 진합태산이라 그럽니다. 티끌 진짜 모을 합자. 적진태산, 티끌을 쌓아서 적진성산이라. 상자 들거나 상이 아니라 성산이라. 토적성산, 적토성산, 수적성천, 수적성년, 적소성대. 이런 식으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비슷한 영어로 한자로 된 사자성어가 많아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동가상, 홍상이라 이렇게 쓰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동가, 같은 값이면 홍상, 뭐요? 다홍치마. 세계의 경읽기하고 의독경, 그게 그 말이지만은 의독경 그러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한자 모르는 사람. 내 코가 석자라 그러는데 오비가 삼척이라. 오비가 삼척이라. 이거 다 뭐야? 현학적이다. 내가 한자 말을 좀 암내하고 이렇게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말,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기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혹시 듣거나 카우보이 구경했습니까? 했어요? 있어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259쪽으로부터 275쪽의 제목이 우리말,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쓰도록 하자입니다. 설계도 똑같습니다. 쉽고 곱고 바르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참 좋아요. 자, 글과 글씨는 이제 글로 쓴 그 자체를 글씨라고 그러죠. 글씨가 참 곱다. 그런 이제 문장 자체를 말하는 거죠. 위인의 전광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인이라는 말은 사람됨, 인간됨을 위인이라고 해요. 위자 앞에 사람인 이렇게 하면은 위인, 위대한 사람이고, 사람인 없으면 저게 하위자잖아. 될 위자거든. 사람됨됨이라 그 위인이 어떻다. 그는 자주 쓰는 우리말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위인 말고 앞에 사람이 없는 위인, 저 위인은 사람됨됨이, 인간됨, 위인. 그러니까 위인이 어떤 것인지 그 나타내는 전광판이 바로 글과 글씨예요. 글자를 아주 따박따박 잘 쓴 사람은 성격이 깔끔하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필적과 필체에도 무엇이 있고 문장과 문체에도 무엇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네? 필적과 필체에도 개성이 있고 문장과 문체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 써놓으면 저는 책을 좀 쓰고 물가를 쓰다 보니까 옆에 도와주는 학생도 많이 있고 또 동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책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본 다음에 출판해야 돼요. 자기가 써놓은 글은 자기가 흠을 잡지를 거의 못합니다. 왜? 자기 입에 그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자기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좀 안 맞다 그래.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3사람 또는 4사람 읽어줍니다.
책다운 책을 내려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따가 또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읽으면 두 사람 읽으면 두 사람 읽는 대로 많이 다듬어지고 세 사람 읽으면 다 보충되고 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나를 도와준 분들은 가끔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이 어디다 글 써놓으면 이것이 목사님의 글인지 아닌지 저는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100%한테 맞추겠어요. 대충 안다는 뜻이겠죠. 네. 문장에 뭐가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내 시인이 나옵니다. 개성과 표정이 있어요. 자, 이게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라는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작가가 되기를 꿈꾸지 말고 글쓰기를 시작하라. 꿈만 꾸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한번 글 한번 써봐야지 백날 해보십시오. 한 문장도 못 써요. 당장 시작해야 글이 나옵니다. 자신이 꿈을 꾸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출발은 바로 지금 여기다. 너무 많은 사람이 적당한 때와 적당한 곳을 기다리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당장 실행에 옮기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헤라 마라노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꿈은 변화의 동력이며 위력이 있다. 하지만 그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말은 그만하고 행동을 개시하라. 작가가 되기를 꿈꾸지 말고 글쓰기를 시작하라. 기업가가 되기를 꿈꾸지 말고 무언가를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에요. 꼭 시작하십시오. 저기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목회자의 글쓰기 제가 이걸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이건 짧은 책인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한국의 강준민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책이에요. 영혼을 치유하는 목회자의 글쓰기. 손에 잡히면 한번 읽어보세요. 두란노에서 나와 14,000원짜리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본 퓰리처 글쓰기 수업 잭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정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옮겼어요. 아마 이분이 여자 같습니다. 19,900원. 그 부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저기 나왔죠? 잘 안 보이지? Non-fiction 스토리텔링의 모든 것.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야.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점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친숙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자서전,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김범태 아시죠? 재림신문사에서 그 잔뼈를 굵혀가지고 지금은 연합회 어느 부서에서 역시 그 이름은 이 책이에요. 이 책 아주 잘 썼어요. 이 책 아세요? 처음 봐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요즘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자서전 시대 쓰는 시대예요. 시중에 가보니까 자서전을 쓰는 것을 돕는 책이 한 10가지 나와 있어요. 왜? 요즘은 자서전 쓰는 시대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 성공 스토리, 쓰라고요.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나중에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을 남기라고요. 우리 김범태 형제가 신문기자, 재림신문기자 하면서 정말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험 많이 해가지고. 온 시대가 자서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을 넘어서 기록을 제목도 잘 붙였어요. 그래서 원고를 딱 가져가지고 목사님 여기 보시고 뭐 원하시면 하실만 하면 조천서 한 페이지 주세요. 짧게 쓰라고 그래요. 짧게 썼어요.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도 자서전을 쓰든지
자서전보다 더 좀 간단한 게 뭐냐면 회고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서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쓰는 거예요. 무덤 직전까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골 풍경이 어떠했고 뭐 형은 누구이고 동생은 누구인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고 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느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뭐 어떻고 중학교 뭐 시골에서 뭐 도시로 가고 뭐 어떻고. 자서전은 이제 자기는 실패한 점은 뭐 드러내놓을 만한 건 드러냈지만도 이제 어두운 면은 안 써도 돼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쓰기에는 누가 그의 인생의 모두를 누가 그 보기를 즐겨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거 다 읽는데 시간 소비하려고 하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것이 회고록이에요. 회고록은 회고할 만한 것만 딱 꼬집어서 사건별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자기가 회고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남이 안 보더라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이 보면 더 도움이 되고. 회고록. 근래 우리 교회 내에 회고록 쓰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서광수 목사님입니다. 연합회 한 곳에 하셨죠? 예, 예. 자기 모합회라고. 서 목사님 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 이제 어릴 적부터 친구인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설거지 내로. 그래 막 시작하더니 안 되겠대. 한 번에 한테는 두 번 써가지고 보냈어요. 한 밀어보라고. 또 잘 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안 나온대. 쓰려니까 안 나온대. 그래 결국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회고록이라도 쓰라. 그랬더니 이제 쓴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알려줬어요.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그게 관여된 인물들은 아주 재밌어하고 자녀들도 아주 재밌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써야 좋습니다. 예, 쓸만한 거리가 많이 찾아보면 많고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고 뭐 잘못한 건 회개도 하고 좋은 점들은 또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참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것을 대비해가면서 살아가세요. 설거집은 반드시 계시고 회고록은 생각했습니다. 또 가장 근래에 회고록 쓴 분이 누구냐면 김성현 목사예요. 이 앞에 뭐 군봉서 부장도 하고 김성현 목사는 뭐 저하고 친구인데 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인가 그래요.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한 번은 이따맣게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원고를. A4 용지에다가 등산을 했는데 600페이지가 써가져왔어요. 그래 쭉 보니까 김 목사님 이렇게 써면 안 돼. 당신 뭐 잘났다고 600페이지 다 써가지고 누구 골탕 보이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쓰고 싶다고 다 쓰지 말고 쓸만한 것만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이 한 150페이지 빼고 한 400페이지 써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빼라 그랬어요. 막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 모습이 거의 돼가지고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봤어요? 예. 아주 좋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또 우리 교회 역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그가 활동한 것이 그 책만큼 자세하게 나타난 데가 없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료 제공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쓰세요. 쓰면 참 좋습니다.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오케이.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과 좀 다를 거예요. 그 후에 제가 빼고 넣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쓸 수 있는 글의 종류와 영역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10가지쯤 되더라고.
첫째, 설교문 또는 설교집.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제가 다 드릴게요. 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이걸 2번 다시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자료 다 주고 옵니다. 왜? 이제 사용할 기회가 어디 가나 마지막에 다 드릴 테니까. 설교문, 설교집은 꼭 쓰시라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다 약속합시다. 설교집을 내세요. 60세가 되거든,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동교회, 그 부자들 많고, 큰 교회잖아. 그래서, 편집과 교정은 목사님하고 친구들이 또 가까운 장로들이 다 무리고 하고, 출판비는 종이값만, 인쇄비만 들어가면 돼요. 그걸 교회가 부담하게 하세요. 그걸 해가지고 전도할 때 다 쓰고, 교회들 하나씩 다 나눠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남길 생각은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책 안 삽니다, 이건. 자료 보관 측면에서 내 삶의 목회 생활의 정리와 기록화의 입장에서 꼭 하시라고. 하세요. 꼭 하세요. 다 하십시오. 둘째는 논문, 또는 연구서, 또는 논문집, 저서. 아까 우리 이현 목사님 저서를 얼마 쓰는지 좀 학교에 있으니까 불가불 이제 쓰게 되고, 또 내가 관심 분야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성경 66권에 대하여 다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세요. 한 영역의 전문가. 창세기 전문가, 요한계시록 전문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출애굽기 전문가, 조금 넓으면 모세오경 전문가. 전문가가 별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뭐냐면 그 분야에 대하여 쓴 아주 잘된 책 10권을 골라가지고 그걸 다 읽고 분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딱 뽑아가지고 내 나름으로 정리하면 전문가입니다. 10권이 아니라도 괜찮아. 5권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책, 잘된 책. 마태복음 전문가 많습니다. 평생 마태복음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아요. 요한복음 전문가는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어서. 사도행전 전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김기원. 김기원 목사님은 사도행전 전문가예요. 수십 년을 사도행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어디 특별한 집회 가면 사도행전 합니다. 전문가가 참 좋아요. 안식일 전문가 누가 있어요? 우리 양대 산맥이 있어요. 안식일 전문가. 학교에는 오만규, 필드에는 윤대화 목사. 윤대화 목사는 안식일 전문가입니다. 안식일 대한 책을 3권이나 냈어요. 3권이나 냈어요. 집중하면 돼요. 잘 썼어요. 한 번은 윤대화 목사님을 포함한 목회자 일단을 모시고 성기순례차 로마에 갔어요. 바티칸에 갔는데 다 모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윤대화 목사님이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러 나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한 30분 동안 난리를 치는데 혼자 보따리 들고 어서렁어서 오더라고.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안식일에 대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 헌정한다고 듣었대. 그렇게 좀 해야 뭐가 나와요. 그분이 안식일에 대한 세 권이요. 진짜 좋은 자료예요. 한 권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세 번째 나온 책은 내가 좀 도와드렸어요. 자료도 하고 앞에 또 추천의 말씀도 써드리고 너무나 보배스러워요.
전문가. 그죠? 전문가. 여러분이 30년 목회하면서 어느 특별한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 특별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 너무나 바람직해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어디에 가장 취미 있었냐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수가 한 말이 가장 참 멋지더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있으면 붙들고 하면 돼요. 교수가 했으니까 뭐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교수가 뭐, 죽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 이어가야 돼. 이어가지 않으면은 이 교회 역사가요, 한 사람의 공로로 천년만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집도 내고, 저서도 내고, 특별한 전공 분야를 하나씩 또는 둘씩, 많으면 서너 개 가지고 되잖아요. 그 각 영역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10년 좀 부족해, 한 20년 이상 붙들고, 아들 말로 물고 늘어지면,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서전 또는 회고록.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서평 또는 책 추천사. 서평.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서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책 추천하는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시. 여러분 가운데 시적 소양을 타고 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 쓰세요. 시는 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쓰면, 저 꽃을 보고 아름답다, 뭐처럼 아름답다 하면 시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라니까. 시를 아무리 잘 써도 한 번 읽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놓으면 좀 오래 가요. 가장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다 작곡하는 거예요. 시 다음에 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사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 중요해요. 그 다음 수필 많이 써가지고 수필집, 수상록. 목사님들이 수상록을 한번 쓰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서만진 목사님 알아요? 동조하나, 원래는 호남 목포 출신이지만 동조하나 앞에서 목회가 은퇴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이분이 사범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선생을 한참 하다가 신학교 와가지고 내가 담임하는 반 학생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이곳에 살아가지고 자주 만나요. 이분이 수상록, 시의 형식을 띤 수상록을 13권 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감이야. 그 읽으면요, 감동받는 사람 많아요.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이번에 아주 좀 특이한 습관이 있는데, 그 제니 문희옆에 같이 회원이랑 같이 어디 여행을 자주 가면 항상 둘이 룸메이트야. 나이도 비슷하고, 또 옛날부터 가까우니까. 저녁에 같이 자다가 새벽에 부스하고 해서 나가요. 새벽 3시. 3시 되면 반드시 나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슬이 맺히나,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명상하고, 한 5시쯤 되면 돌아와요. 그때 난 진짜 일어나요. 목사님, 오늘도 나갔다 오셨네. 그럼 나갔다, 웃으면서, 오늘 뭐 썼어? 써가지고, 우리 볼펜을 한 5개 늘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원고지 같은 종이 뭉치는 이주머니 다 알고 나요. 언제나 내가 있어요. 수상이 뭐예요? 필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고, 수상은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수상이잖아. 숫자가 따를 숫자는 수필. 북 가는 대로 쓰는 거 수필.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 수상. 그랬어요. 파스칼의 수상록 없잖아요. 파스칼만 쓰는 거 아니에요. 서만진 목사는 쓰고. 13권이나 냈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상록을 쓰지나, 안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씩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전도회나 안식학교 초청장을 잘 써야 합니다. 다 그거 봐도 뭐 문법이 안 맞거나 한자가 썼는데 틀렸거나 이러면 이 무식한 집단이 안 간다 그런다고. 우리만 글 하나 한 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전도에 내가 뭘 알아가냐고.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나온 사람들 보고 안 와요. 전도지 쓸 때, 또 초청장 쓸 때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오영석 목사님 아세요? 예. 그분이 서종환이가 한테 했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열 몇 편을 냈어요. 조그마한 책자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써가지고 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 책자, 보통 뭐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 책자를 내려면 다른 사람한테 검독을 10번도 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아주 부산히 꽂혀가지고 또 꽂혀가지고 또 꽂혀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만하면 됐다. 안 꽂혀 된다. 그러면 책 내가지고 이제 와요. 그렇게 하면 주옥 같은 전도 책자가 나오더라고. 그분만큼 전도 책자 아름답게 잘된 사람 우리 교회 백년사에 없습니다. 한국에. 많이 있는 사람. 과거에 뭐 잘된 사람 있어요. 뭐 신계원 목사님도 전도 책자 좀 하는 거 몇 개 냈는데 오영석 목사님은 거의 뭐 10배도 더 넣어요. 책자로 낸다니까. 안식에 관한 거, 재능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다 내요. 성경 통신학교 교재요. 진짜 한 톨의 오류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탈자, 오자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의문 또는 제안서를 쓸 때 아주 딱 맞게 써야 돼요. 뭐,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회나 연합회 뭐 건의할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다 앞에가 딱 맞게 자료도 딱 대고. 그 다음에 선언문. 사회나 정부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선언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입장문 또는 해명서.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오해가 많이 있고 막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이런 거다! 우리는 시한부 종문을 가르친다. 아니다! 이런 거다! 해명서를 내야 돼. 그죠? 아, 우리는 뭐 안식일을 지키는 사교 집단이다. 아니다! 해명서를 내야 돼요.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원서 또는 호소문도 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우리 교인이 억울해가지고 영창살이 하고 있다. 탄원서 누가 써요? 목사가 써야죠. 그죠? 그 장로가 누가 쓰겠습니까? 목사님 써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이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다고. 뭐 나쁜 것이 확실한 지금만 순간적인 실수였지 이 사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막 하더라고. 나 지금까지 탄원서 호소문 여러 장 썼어요. 동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잘 써야 합니다. 딱 맞고 설득이 돼야 돼. 우리 목사님들 설득이 돼서 가르치대. persuasion 딱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서 보내가 안 되겠구나. 글 한 통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못 살리기도 해요. 한 10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역서가 있습니다. 번역은 한국어를 외국어를 한다든지 외국어를 한국어를 한다든지. 작년에 우리 시조사에서 번역 통역 심포지엄 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 계시죠? 아 그때 있었구나. 5시간 했어요. 지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재림교회는 영어하고 가장 친하면서도 또 영어책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오역 또는 서투른 번역, 애매모호한 번역을 가끔 포함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또 영어를 참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일일이 다 지적해가지고 시사에 갖다 막 받은지
또 저한테 또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심심찮게 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또 보내가 있는데, 내가 이 형편이 돼가지고 와서 그걸 또 보지도 않고 있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 예, 나중에 봅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문인이나 시인이 아니실지라도 잘 써가지고 그걸 붙여놓으면 이번에 재림문인협회에서 작년에 동행이라고 하는 창작 국집을 내고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재림문인협회 회원들이 다 전부 글을 쓰게 했어요. 찬송가 가사도 쓰고 보통 써서 그걸 우리 교회 작곡가들이 부탁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책이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시가 좀 부족해도 영원토록 사람들의 입과 귀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노산 이현상 씨요. 노산 이현상. 이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 특별히 시조를 많이 썼어요. 수백 편을 썼습니다. 작년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40주기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분을 잘 아는 또 후진들이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다고 나한테 뭐 글도 부탁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현상 씨를 내가 그분의 책을 내가 깊이 연구했어요. 며칠 동안. 이현상 씨는 뭐 우리 교회 침례받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 사모님은 우리 교회 침례받은 실질한 교인이었습니다. 서울 제기동 교회와 병원교회, 요즘은 이제 삼육중앙교회라 하지만 병원교회 나오시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고 그 부군이 이현상 씨였는데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가끔 나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960년대 한 번은 병원교회 안식일에 갔어요. 갔더니 이현상 선생님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귀가 굉장히 큽니다. 귀가 이만해요.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더라고. 그때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좋은 주옥 같은 시조를 썼지만은 김동진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가고파 이러면 가고파 기억하겠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응?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뭐 찾아가 돌아가 가고파. 자, 하루 종일 노산의 삶의 자취 더듬는다. 하루 종일 노산의 삶의 자취 더듬는다. 애틋한 나라 사랑 통절한 통일 염원 결의의 말과 글과 올 노래하신 민족신. 가고파 고향 생각 그 집 앞 동무 생각 봄처녀 그리워 산불사의 밤 사랑 금강에 사로리었다 옛동산에 올라. 이게 다 노래 제목이에요. 다 아시죠? 가고파 고향 생각 아시잖아. 봄의 고향 아기 고향아기 그 집 앞 뭐 있죠? 그 집 앞 있잖아. 열심 어떻게 생각하지?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참 아름다운 노래. 동무생각 봄처녀 너무나 잘한다. 그리워 하는 거 있어요. 성불사의 밤 사랑 탈 대로 다 타시오 하는 노래예요. 금강에 사로잡다 옛동산에 올라. 이거 작곡해놓으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읊조리지. 근데 작곡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목만 열거해도 시가 됐네. 네? 제목만 열거를 해놔도 시가 맞아요. 네. 뒤에 노란 색깔을 딱 노래 이름이라고 시조 이름이에요. 네, 저는 뭐 전문적인 문사가 아니지만 취미로 글을 쓰고 시집도 내고 하다가 주님 은혜로 또 이런 사람들의 호의로 작곡된 제 글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병원군에 지금은 이제 문을 닫는데 기술은 원가 나보고 쓰라 해서 제가 썼어요. 종양 작곡. 또 삼육식품 사가 또 저보고 쓰라 해서 썼어요. 종양 작곡. 그 다음에 여기 지도자 훈련은 원가 우리 연 목사님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그 작곡자는 그 자매 이름 뭐지? 서옥선. 서옥선. 그럼 참 작곡 잘해요. 서옥선. 그 다음에 재림연수원의 노래. 재림연수원의 노래를 만들자고 뭐 그런 말 생겨가지고 예, 누구를 하면 좋겠냐 해서 나보고 쓰게 하자고 부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니까 한 300년 전에 내가 재림연수원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만히 하자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한 30년 전에 낸 시집이 하나, 분양단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재림연수원하고 다 있어요. 그래, 내가 새로 쓰기는 힘드니까, 쓴 거 5개 가지고, 30년 전에 이미 써놓은 거 여기까지 하네. 좋대! 그래도 조문양 작곡 다 해놨어요. 내년에 그거 아마 공개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 전병정 목사님이 그때 동종환 아니지, 중앙대회 청소년 부장할 때 만드는 것이 재림연수원, 사슴부동산입니다. 사슴부동산. 제가 재림연수원은 아니고 사슴부동산이에요. 그래, 그분이 이제 너무 연세가 높아가지고 그 역사를 막 확립해주기 위해서 나의 사랑 사슴부동산을 채권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하고 아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개원할 때 그 노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가를 만드세요. 삼육대학교 안시대학교 교가 제가 쳤어요. 조문양 작곡했어요. 같은 그 교회입니까? 김성현 목사님은 부임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가는 것마다 천성교회 뭐 노래 있어요. 자기가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는 뭐 군가도 그렇지만 사람들 단합시키고 충성심을 유발하고 마음의 헌신을 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한번 지어보시라고. 꼭 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국민 가곡 가사를 지으시고 국토를 순례하며 수려함을 보내신 절절한 운문과 상문 내 가슴을 울린다. 님 가신 지 40년 이칠만도 하지만 시조에 담긴 넋과 가사에 담긴 뜻은 천년이 지날지라도 주옥으로 빛나리. 이거 써가지고 그 기념행사한테 보냈어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시조 가사. 제가 오늘의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시도 썼어요. 시조라고 적었습니다. 시할 때 시가 아니에요. 떼시자 써야 합니다. 시조라고 할 때 시는 떼시자를 써야 합니다. 아셨죠? 네. 시조와 가사 쪽으로 남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수의 3상과 3단인데 그건 다 있을 거예요.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 하나만 읽고 쉬겠습니다. 고양수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입니다. 당나라 618년에서 907년까지 당나라와 그 다음에 송나라는 960에서 1279. 말하자면 단과 송은 서로 동시대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당나라의 한유, 유종원 두 사람, 송나라의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이 사람들은 뭐 부모 형제 관계예요.
다음에 증공, 왕안석 이런 이름 들었죠. 등 8사람이 남긴 탁월한 문학적 업적과 당대에 끼친 정치적, 역사적, 학술적 기여를 기리는 데서 후세인들은 그들을 당송팔대가라고 일컫습니다. 그 중에 구양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송대의 문필과 구양수가 남긴 여러 책들 가운데 귀전록이라는 문집이 있어요. 아마 귀전, 전원생활로 돌아간 다음에 쓴 책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는 고사와 쇠문과 필기소설 등 11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고사는 뭐냐? 고대의 역사와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가리키고, 쇠문은 뭐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기담 등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고, 필기소설은 뭐냐? 특정한 격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붓을 따라 써가는 일종의 수필 형식의 견문이나 잡다한 감정을 기록한 것 가운데서 사건이 있고 인물이 등장하면 스토리가 있는 것을 필기소설, 115편이 귀전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귀전록의 내용은 주로 문인과 사대부, 그 당시 양반의 언행과 일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정치와 제도, 문학과 예술, 일화와 해학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문집을 통하여 고대의 많은 사건들과 당시의 사대부들의 교류와 행습,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촌음을 아껴 독서와 저술에 열중한 것으로 유명한 구양수는 귀전록에서 자신이 지은 문학작품의 상당수를 말 위에서, 말 타고 가면서 마상, 베개 위에서 침상에서, 변기 위에서 책상에서 구상하였다고 드러났어요. 이 세 가지 위를 삼상이라 했습니다. 뭐요? 마상, 침상, 측상. 뒷간 측자예요. 그야말로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글을 지었습니다. 이 삼상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첫째, 마상은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에 시상을 생각하고 시문을 쓰라는 것이다.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많은 시간을 이용하면 참으로 많은 글의 소재를 얻을 수 있고 직접 작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기를 권장할 수는 없지만 버스나 택시, 특히 기차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는 기나긴 시간은 글을 쓰기에 안중맞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기서 안성맞춤이다 이러면 뭐예요? 너무 엄격하죠. 그렇게 쓰는 것은 학교답지 않다 그래. 둘째, 침상.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기까지, 다시 말해서 침대 위에서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머릿속을 지나가는 많은 작상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양수는 평소에 잠을 잘 때 울퉁불퉁한 통나무로 베개를 삼고 잤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야 잠이 금방 들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글을 생각하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양수의 베개라는 고사가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불편한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잘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침상에서 잠이 들기까지, 특히 불면으로 뒤척거릴 때 우리는 많은 시상과 문학적 발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설교의 제목과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적어놔야 됩니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셋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시간에도 그냥 그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환경과 시설을 갖출 수 있고 간단한 독서물과 필기도구를 화장실에 비치하면 변기에 앉아있는 길거나 짧은 시간에도 독서를 하고 작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개인주택과 아파트의 화장실은 청결하고 공간도 여유가 있어 글을 읽거나 쓰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더 권장할 만한 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지도자 우리 목사님 여러분, 구양수의 삼상을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글을 읽고 글을 씀으로써 지도자의 삶을 성취하고
문사의 기품을 높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글을 씀으로써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반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분이네요? 10분? 네네. 사진을 찍고 찍을까요? 아니면 끼고 찍을까요?